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이라는 책의 강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6장 임시정부의 법통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구입하신 책을 함께 읽어봐 주시고 제 이야기의 순서를 따라서 책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건국 기억의 전선과 혼란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현행 헌법에 1987년에 제정된 제9차 개정 현행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 하는 문구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건국의 기억을 왜곡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후 해마다 광복절을 맞아서 대한민국의 건국 연도가 1948년인가 아니면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2008년 헌법 개정이 있고 난 뒤에 한 20년이 되어서는 드디어 이명박 정부의 건국 60주년 행사를 부정을 하면서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하는 헌법 소원이 제기됨으로써 드디어 이제 건국 연도를 둘러싼 논쟁이 이제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1919년 건국설을 공식화해서 2019년에 건국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기까지도 했습니다만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논쟁의 불씨가 된 것이 바로 이제 헌법 전문에 1987년에 삽입된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그 구절 때문인데요. 과연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개정하기 이전에 임시정부의 법통과 헌법 전문은 무관했던가? 대한민국 건국은 과연 임시정부의 법통과 무관하게 건국되었는데 새삼스럽게 1987년에 이를 삽입함으로써 그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던가 뭐 등등 이런 의문이 이제 제기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법통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삼아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자면은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훌륭하게 개성한 것이고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뚜렷이 새겨박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재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았는데요. 그때 중국에서 중경에 있던 임시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면요. 임시정부 어정원, 국회의원의 그 야당으로 있는 김원봉 계열의 그 민족혁명당 계열의 인사들이 자, 이제 본국으로 환국해야 되는데 임시정부를 해산해라. 당신들이 국내 인민들의 그 위임을 받은 적이 없다. 주권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소수 몇 사람이 이 임시정부를 칭하고 있는 것은 도리에 맞지 일이다. 그래서 해산하고 환국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때 김구 임시정부 주석이 그 말을 반박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들인데요. 우리 임시정부는 기민년 1919년 3월 1일에 본토인 국내에서 우리의 피를 흘린 결과로 즉 3.1운동의 결과로 13도 대표가 모여서 임시정부를 조직했다. 13도 대표들이 국민대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임시정부를 조직했으니까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너무 일제 압박이 심해서 중국에 건너와서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조직하게 된 것이다. 이게 이제 임시정부의 법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3.1운동으로 우리 조선 민족의 주권을 우리가 위임받았다. 이게 바로 이제 임시정부의 법통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김구 주석의 입장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 대통령을 역임한 이승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있는 이승만도 미국의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의회를 상대로 해서 또는 국제회의에 나아가서 나는 국내에 2천만 동포에 충분히 신임을 받는 대표다라는 것을 자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시정부의 법통과 같은 것이죠. 3.1운동으로 국내 13도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그것이 임시정부를 조직하게 되고 그 임시정부가 나를 임시대통령으로 뽑았으니까 나는 국내 이민을 대표한다 하는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김구 주석의 입장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김구 주석과 협력해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던 이승만 박사의 임시대통령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도 이승만 박사에 대항해서 그를 부정하는 독립운동 세력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 중국의 김원봉 민족혁명당 계열의 그 인사들이 있었건데 이 사람들도 늘 이승만의 국민 대표를 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승만은 역시 그에 대항해서 나는 국내 인민을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늘 강조를 해왔죠. 자, 해방이 되자 임시정부는 이와 같은 법통론이 입각해서 이 법통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가서 국내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들을 모아서 영수회의를 개최해서 과도 정권을 세운다. 그리고 이 과도 정권이 주관해서 주민의 자유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정식 정부를 세운다.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는 과도 정권을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과도 정권을 세우고 나면은 임시정부는 그 모든 법통과 권한을 과도 정권에 넘긴다 하는 것이 이제 중국에서 돌아온 임시정부의 그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환국을 했습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요, 1945년 12월 달에 임시정부가 환국을 해서 국민적 환영을 받는 그 식전 아치가 세워지고 그 사이에 중등학교 학생들이 행진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 임시정부 요인들을 환영하는 만찬이 여러 차례 며칠이고 계속 벌어지고 많은 국민들은 자, 임시정부가 그가 안고 있는 법통을 가지고 과도 정권을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포를 했으니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임시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독립국가가 세워지겠구나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열망을 임시정부에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이와 같은 국민적 열망에 부응할 만한 정치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국내 정세와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서 국민들이 자기에게 보내는 지지를 하나의 정치력으로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전술적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결여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임시정부는 자기가 마치 개성장군처럼 행동했습니다. 다 알다시피 임시정부에 그 소속한 광백군은 한 중국에 있을 때 200~300명이 되었죠. 나중에 환국할 때 다 해체되었습니다. 실제로 돌아온 임시정부를 경호하는 어떤 경호원들이 광복군 출신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불과 수십 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그 우리 조선민족을 해방을 시킨 것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전쟁을 해서 약 10만 명 이상의 미국의 청년들이 태평양에서 전사를 했죠. 그런 희생을 무릅쓰면서 치르면서 해방을 시킨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새로운 점령군으로서 총독부를 이어서 남한에 주둔을 했고 전국에 약 7만 명의 무장한 병력이 주둔을 하면서 미 군정을 펼치고 있었고 그리고 38도선 이북에는 소련 군정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이 엄연한 객관적인 제약입니다. 임시정부는 개인 자격으로 환국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마치 자기가 해방을 이룬 주역인 듯한 그러한 어떤 망상에서 국내에서 그를 환영한 그의 우호 세력에 대해서 권위주의적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모독하고 멸시하는 너희들은 친일파야 하는 이제 이와 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임시정부를 가장 적극적으로 환영한 사람이 한민당 세력입니다. 송진우, 장덕수, 김성수 이와 같은 일제하에서 동아일보, 고려대학교, 경성방직 등 언론, 교육 그리고 실업 활동을 함으로써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온 세력. 이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간판으로 해서 새로운 건국대열에 참여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정치자금을 모아서 바치니까
이 친일파의 더러운 돈을 다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었던 자들은 모두 친일파도 숙청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드디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게 송진우의 암살입니다. 1945년 12월 28일 날 미국과 소련이 모스크바에서 외상회담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신탁통치 방침을 결정을 하죠.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날 밤에 약 한 각 정당 단체 대표 200여 명이 김구의 경고장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이 신탁 통치를 제2의 식민지 지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정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이 신탁 통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달콤한 사탕과 같은 것이어서 한 5년간 우리가 국내에서 통일적인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것을 후견하겠다. 소련은 아예 후견이라는 말을 썼고 나중에 미 군정의 브라운 미소공동의 대표도 신탁이라는 건 식민 통치가 아니고 후견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듣기에 따라서는 쏘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미 군정도 우리가 식민 통치하자는 게 아니다. 5년 동안 당신들 통일적 임시정부를 세워서 그것을 뒤에서 도와주고 또 충고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 있겠다. 그러한 국제적 감시, 후견 체제가 5년 뒤에는 독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 그 5년을 왜 못 참느냐.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이 소식이 들렸을 때 김구의 임시정부를 비롯한 어떤 그 독립운동 세력들이 격렬하게 반발한 것은 요사이도 많은 좌파들이 비판을 하고 있지만 결코 잘한 일은 아닙니다. 잘한 일은 아닌데 그 자리에서 송진우라는 한민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스크바 회담의 결정서도 안 읽어보고 우리가 이 흥분해서 식민 통치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곤란하니까 좀 신중합시다. 이 땅을 해방시킨 것은 어디까지나 미 군정인데 미 군정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너무 흥분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회의가 29일 새벽까지 있었는데 30일 날 아침에 그 한민당 세력이 조종하는 어떤 청년들에 의해서 송진우는 살해되었습니다. 친일파다, 매국노다 이런 이야기죠. 범인은 금방 잡히지가 않았고 4개월 뒤에 잡혔고 그리고 7개월 뒤에는 그 배후가 김구의 한독당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밝혀진 46년 하반기 이후부터 이 김구의 한독당과 임시정부의 국내 정치에 있어서 지도력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쇠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 배후가 밝혀지기 이전입니다만은 김구는 신탁 통치 반대 여론을 하면서 비상정치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비상정치회의가 46년 1월 7일에 반신탁 통치 운동을 하는데 국내 여러 단체, 정당 단체 다 모여라. 이렇게 비상정치회의입니다. 46년 1월 7일에 소집을 하고 이것이 비상국민회의로 사실상 정부 김구가 이야기하는 과도 정권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한민당의 김성수는 독립을 향한 다리를 건너에 있어서 27년의 역사를 지닌 임시정부의 법통 이외에 무슨 공통된 다리가 있겠는가 해서 임시정부가 비상정치회의를 소집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그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 명분이 뭐냐? 임시정부의 법통이죠. 3.1운동으로 국민대표대회가 소집되어서 주권을 위임한 것이 바로 임시정부다. 그 임시정부가 지금 다시 당시 13도 대표 회의와 비슷한 비상정치회의를 참가하니까 우리 한민당은 적극 참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별도로 임시정부보다 좀 더 일찍 귀국한 이승만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하고 있었는데요. 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도 이 비상정치회의에 참여하고 그리고 비상국민회의가 결성을 합니다. 신문에서 스크랩한 이 사진은 민족 통일의 집결하면서 역사적으로 비상국민회의가 발족했다. 과도정권이 발족했다. 이런 뜻입니다. 미 군정도
이승만과 협의하여서 이 과도 정권으로서 임시정부가 수립한 비상국민회의를 미군정의 자문기구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정은 뒤로 물러나가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 비상국민회의가 선발한 28명의 정무위원을 민주의원으로 이렇게 받듭니다. 이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은 이 민주의원의 그 의장은 역시 초대 임시 대통령을 한 이승만이 맡고 그 옆에 김구성성이 앉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들이 사실상 미 군정의 후원을 입어서 과도 정권을 세우는 이와 같은 것이고, 자, 이것이 이제 임시정부가 약속한 과도 정권이다는 기대하에서 김구의 임시정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합니다. 그런데 다 알다시피 미소공의는 실패를 하죠. 신탁 통치를 위해서 남북한에 걸친 통일적 임시정부를 세운다 하는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모스크바 협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미군정과 소련군정의 대표가 모여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리고서 임시정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만은 실패를 하죠.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잘 아는 이야기고요. 실패를 하고 나니까 미 국무부가 노선을 바꾸어가지고 미 군정에게 좌우 합작 운동을 벌여라 합니다. 그래서 김구와 이승만 같은 이 늙은 이 정치가들을 배제하고 여운형, 김규식 같은 중도 좌파나 우파 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좌우 합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련과 다시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과 다시 협상을 해라. 자,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민주의원 자체가 뭐 있으나마나한 기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때부터 이제 김구의 방황이 다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상 미 군정의 자문기구로 전락해버린 결과가 되어서 임시정부의 법통이 다시 한번 크게 훼손을 당하고, 새로는 임시정부의 법통이란 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그것을 비웃는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그 사이에 이 김구의 한독당은 여전히 그 군의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그의 협조적인 안재홍의 국민당 그리고 김성수의 한민당에게 합당 교섭을 벌이면서 그 당을 해체하라고 요구합니다. 뭐 합당 교섭이 뭐냐? 해체하라. 해체하고 들어와라. 안재홍의 국민당은 당을 해체하고 한독당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민당에서는 송진우의 암살 배우가 한독당이라는 그 의혹이 커짐에 따라서 거부를 하죠. 이때부터 이제 한독당과 한민당은 서로 이제 견원지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7년이 되어서 좌우 합작 운동이 실패를 하고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되자 다시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이제 열기를 타게 되고 김구의 반탁운동이 잠시 전국의 중심에 돌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미소공의가 다시 한번 실패를 하고, 그리고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렇게 이관을 함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더 이상 반탁운동은 이제 아무런 어떤 정치적 어떤 그 동력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 김구의 한독당 세력이 다시 한민당의 정책실장인 장덕수를 다시 암살을 합니다. 암살을 하고, 이 장덕수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때 이승만과 김구의 반탁 노선에서 이탈해서 미소공동회에 참여를 하죠. 그 분풀이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장덕수가 암살이 되자 미군정이 강력하게 김구를 그 배후로 지목을 하면서 수사를 하고 강압적으로 김구를 법정으로 소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임시정부 세력이 이제 분열을 하죠. 일찍이 임시정부의 내무부장 신익희가 이탈해서 이승만에게 그렇게 참가하고, 임시정부를 버티고 있었던 또 하나의 큰 기둥이었던 이시영 씨도 임시정부로부터 이탈하고, 그 임시정부의 또 하나의 큰 기둥이었던 조성황 씨도 결국 이탈하고, 이렇게 해서 김구는 결국은 그를 보좌하고 있는 엄항섭, 조항구 등 이런 소수 세력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때 이 김일성이 보낸 그의 직속 공작원 성시백이 김구 측근에게 접근을 하죠. 성시백은 이랬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위원장은 독립운동의 경력이 짧아서 김구 주석을 통일한국의 대통령으로 모시고
고자 합니다. 김구성생을 도택령으로 모실 만반의 주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유를 해요. 여기에 김구가 넘어간 겁니다. 김구는 김일성이 전한 이 말을 그가 유일한 정치적 자산으로 붙들어온 임시정부의 법통에 기초한 임시정부 봉대론, 국내의 모든 독립운동 세력은, 정치 세력은 임시정부를 받들어야 된다, 봉대해야 된다 하는 이 임시정부 봉대론, 임시정부의 법통과 임시정부 봉대론을 김일성이 나한테 제안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제 착각을 하게 되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한의 이 대한민국 건국 노선에서 이탈하고 배반하고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소위 그 남북 협상에 이제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시정부의 법통은 실패하고 말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은 훌륭하게 전임이 되었다. 전임이 되었다는 것은 요사이는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조선시대에는 남의 짐을 전달받아가지고 훌륭하게 목적지에 배달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배달하는, 전달하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전임이라 하는데, 임시정부의 법통은 김구가 아니라 또 하나의 법통의 소지자인 이승만에 의해서 훌륭히 대한민국으로 전달되었다. 요즘은 제가 이번에 글을 쓰면서 밝힌 제 나름의 연구 성과입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이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해서 글을 썼지만은 이걸 지적한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이번 차제에 신문기사를 면밀히 검토하다가 이거를 보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만은, 이 이승만이란 분은 1946년 4월 달부터 남한 각지를 순회하기 시작합니다. 저 붉은 선을 따라서 천안으로 갔다가 대전으로 갔다가 영동, 옥천, 김천, 대구, 포항해서 동해안을 따라서 부산, 진주, 그리고 남해안 일대를 따라서 전라도, 목포로까지 갔다가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옵니다. 미소공동위원회 그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이제 파란선을 따라서 정읍으로 내려가서 전라북도 일대를 다니고 그 다음에 충청도로 가서 장원으로 해서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인천을 또 들리고요. 그리고 서울로 돌아온 다음에는 개성으로 갑니다. 유일하게 가지 않은 지역이 바로 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을 이렇게 순회를 하는데 각 가는 곳곳마다 거대한 군중들이 그를 환영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당시 벌써 국부 이승만 환영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진주에 온다니까 그 일대에 사람들이 진주에 몰려들어서 여간방이 미어 터져가지고 여간에서 잠자리가 없어서 진주 일대가 일대 이제 소란으로 바뀌었다, 이제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이승만 박사는 저 미소공동위원회 저거 되지 않는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무책임한 어떤 그 외교 정책으로 소련과 부당하게 이렇게 소련에게 너무 많은 발언권을 줬는데, 소련이 남북한의 통일적인 임시정부를 세운다는 것은 소위 그들의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의 일환에서 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후견, 5년을 못 참는 자, 5년 동안 우리가 지도하고 지지하고 후원한다는 거 아니냐, 이 사탕발림이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그걸 간파한 분입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시작하니까 자기의 정치 세력을 메우기 위해서 남한 각지를 다니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드디어 전라도 북도 정읍에서는 이제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승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미소공동위원회가 성공해서 남북한의 통일적 임시정부를 세운다는 것은 한국에 군림했던 일본인 상전을 공산 지배자로 바꾸라는 일에 동의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일도 아니거니와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그래서 반공산주의의 위험성을 곳곳에서 다니면서, 여러분의 형제가 공산주의라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의 형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산주의 위험을 강조를 했고, 그것을 대다수 한국인들이, 남한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 순회를 한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지도자로 있는 독립촉성국민회는 그 회원수가 무려 700만이 됩니다. 반면에 김구승생의 그 한독당은 당원수가 50만 명밖에 안 돼요. 남한의 압도적인 어떤 큰 정치단체가 이제 소위 그 독촉국민회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후 자유당 시대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하나의 큰 정치 세력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승만이 46년 말에 자기의 노선을 펼치기 위해서 귀국한 지 근 1년 만에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한 4개월 있다가 돌아오는데요. 그 47년 5월 달에 그 돌아온 이승만을 환영하는 국민대회에서 이승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은 지금은 문제 삼지 말고 잠복한 상태로 두었다가 정식 정부가 성립한 후에 그 법통을 적당하게 전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김구 씨가 국제정치도 모르고 국내 정치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자꾸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야기하면서 미군정과 충돌을 하면서 미군정한테 정권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어린아이도 웃을 그런 장난질은 이제 그만하고, 임시정부의 우리의 소중한 법통은 당분간 잠복해 두었다가 우리 정식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 정식 정부가 그 법통을 개성하는 형태를 수선을 밟으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민당이 호응을 해요. 남북 총선거에 의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부통령에 김구가 당선되고, 그리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면은 임시정부의 법통은 개성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이거 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영어로 하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닙니까? 고려공화국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제헌국회가 소집되어 가지고 국호를 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려공화국이 좋지 않느냐. 저도 그 당시 제헌국회에 참여했다면은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어하고 일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다, 그만합시다 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좀 강압적으로 대한민국을 정했어요. 왜 그랬느냐?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를 떼고 대한민국이 이제 된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주장을 47년 5월 달에 벌써 이승만과 한민당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1948년 3월 1일 48년 3월 1일, 이때는 이제 유엔 결의에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를 해서 국회를 구성을 하고 정식 정부를 결성한다는 이제 국제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거죠. 이 이제 기쁜 이제 소식에 기초해서 48년 3일절에 이승만 박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 나라가 찬성하여, 그러니까 국제연합이 찬성하여서 우리 민족의 자결로서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는 김인연에 수립한 임정의 법통을 가진 정부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자기가 지난해 5월부터 이야기한 법통의 전임을 이때 다시 한번 공식화합니다. 이 보여드리는 사진은 좀 심의한데요. 48년 3일절 그 기쁜 의료장차한 나라를 드디어 이제 세우게 되었다. 그 고대하던 독립국가가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 그 연설이 그다음 총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소집이 되었을 때 이 이승만 국회의장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그대로고요. 이 민국은 김인현 3월 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의 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선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를 세운 것입니다. 불행히 세계 대세에 연유하여 우리 혁명이 그때 성공하지 못했으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 이게 바로 우리 건국사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요 말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13도 대표가 3.1운동 때 서울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임시정부를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민주주의의 기초요.
일제의 전체주의에 대항해서 우리가 우리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이렇게 훈련해온 그 기초가 된 것이고 그 역사적 결실로 지금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국호 자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성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충실하게 개성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구는 이것을 부정을 합니다. 김구는 국회 연설이 5월 31일에 있게 되자 기자들이 김구한테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벌써 평양을 다녀온 상태죠. 그러니까 이승만 국회의장의 국회 개회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이 김구가 대답을 안 하다가 일주일 뒤에 6월 8일에 하는 이야기가 현재 국회의 형태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할 아무런 조건이 없다 이랬습니다. 제가 신문기사에서 이 책을 쓰면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김구는 우리가 종래 생각해왔던 것 이상으로 완고하고 현명한 서인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에 있을 때 그 민족혁명당 계열 사람들이 임시정부 해산을 요구했을 때 우리 3.1운동 때 13도 대표가 모여서 임시정부를 조직했다. 그것이 중국에 건너와서 지금 임시정부가 된 것이니까 우리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다. 이게 임시정부의 법통이다 하는 그 이야기하고 요 이승만 국회의장의 연설하고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연설을 3년 전에 자기도 했는데 3년 뒤에 자기가 국회 재헌국회 그 단상에서 있지 않다는 오로지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현재 국회 형태로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임시정부의 대다수 요인사람 김구, 엄황섭, 조항구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중국에서 돌아온 28명의 임시정부 요인들 대다수가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습니다. 그건 책에다가 자세하게 썼는데요. 이 28명 중에서 2명은 북한으로 올라가고 김원봉, 나머지 2명은 그 사이에 자연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24명 가운데 6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습니다. 6명 중에서 김구, 조항구, 엄황섭 세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추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소왕입니다. 조소왕은 1948년 8월 10일 대한민국 건국되니까 국제사회가 승인하고 전 국민의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서 성립한 이 나라를 우리가 법통을 이었다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김구로부터 결별을 하고 그는 1950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전국 최다 대표로 당선이 되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김구와 조소왕, 엄황섭 요 세 사람을 제외한 임시정부 요인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는데 김구만 부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심한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종래 생각해왔던 것 이상으로 완고하고 현명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구의 이 같은 배반과 이탈에도 불구하고 48년 7월 그 다음 달 제정되고 공포된 대한민국 재헌헌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이 이 대한민국 성립의 역사적 경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 거죠. 임시정부란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단어가 헌법 전문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협애하고 구체적이고 포괄적이지 못합니다. 배타적입니다. 여기서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개성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임시정부의 법통이죠. 이렇게 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훌륭하게 신생 대한민국으로 전임을 하면서 배달하면서 출발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국호까지도 그렇게 개성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사실상 3.1운동의 그 인류 공영의 자유정신과 그에 입각한 13도 국민 대표의 결의와
그에 입각해 성립한 임시정부의 그 독립운동의 족적을 개성하는 위해서 대한민국이 성립을 한 것이 재헌헌법의 전문에 더없이 훌륭하게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962년 제5차 개정헌법 당시에 이 구절이 아예 삭제되다시피 했습니다. 그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개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숭고한 독립정신이라는 그 말 속에 임시정부의 보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삭제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62년부터 드디어 25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헌법 전문이 개혁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간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이렇게 87년에 오늘날 현행 헌법의 전문이 성립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란 말이 들어가게 된 거죠. 초대 재헌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훌륭하게 전임이 되었습니다. 그 전임의 역사적 주체는 배달자는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건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말지 못하는 후대의 정치가와 지식인이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집어넣게 되는데 이것은 임시정부의 법통 그 자체를 붙들고 끝까지 고수하다가 죽은 김구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세간의 인식을 성립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을 개혁한 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고려대학 총장을 한 김준엽 씨, 그리고 당시 그 민정당의 대표 노태우 씨, 그리고 야당의 이중재 씨, 그리고 민정당의 당시 헌법개정위원이었던 이종찬 씨,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역사를 새롭게 그 올바로 세운다 하는 그런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부정하지까지 했던 김구가 끝까지 붙들다가 죽은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에 집어넣음으로써 역사를 엄청나게 왜곡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아니나 다를까 이 헌법 개정이 있고 난 뒤 10년 뒤에 김대중이라는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이승만과 박정희와 전두환과 노태우로 이어지는 우리의 역사는 친일의 역사였다까지 주장을 하고 드디어 김구를 민족의 영웅으로 새로운 국부로 받들기 시작하는 사업을 벌리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뒤틀리고 왜곡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드디어 2008년에 건국 60주년 행사가 되면은 광복절 기념 행사 자체가 완전히 쪼개지고 그래서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역사 내란이 진행되어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번 글을 쓰면서 임시정부의 법통이 사실상 대한민국에 의해서 훌륭하게 개성되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 자체가 그렇게 개성된 것이다.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져서 건국을 선포했지만은 세계 대세에 연유해서 실패했다. 우리의 혁명이 그때 실패했다. 그러나 그 혁명이 48년에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역사를, 이 엄연한 역사를 우리가 왜곡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엉뚱하게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했던 김구의 그 임시정부 법통론을 헌법에 박음으로써 사실상 이 나라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혼란 속에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은 저 사전에 보는 그 이종찬 씨를 비롯해서 광복회가 대한민국을 공공연하게 부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좀 어이없는 세태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점은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돼 간다. 새로운 한국을 담당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나면은 이 건국의 역사만큼은 다시 바로 잡는 가운데 헌법 전문을 재헌헌법의 전문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재헌헌법 이후에 발생한 4.19니 5.16이니 5.18이니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은 헌법의 전문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별도로 칭송을 하고 헌법 전문은 재헌헌법 전문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대한민국이 성립하게 된 역사적 어떤 그 경과와 정신 그 이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제가 이 책에서 이번에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 글을 읽어주시고 또
또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일 종족의 역사를 출판 기념회와 학술 토론회에 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